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채권 전략 강수원 연구원. 그냥 결론 위주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4월 고용이 임시 해고자 비율이 높았는데 고용의 V자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저희는 일단 고용 회복은 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MM 차트 보시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임시해고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섹터에서 임시해고자가 많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4월 고용에서 대부분의 해고자가 레저랑 도소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좀 볼 수 있는데, MM 차트 왼쪽 거 보시면 미국의 리츠 시총 1등과 3등 업체의 4월 객실 점유율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평균 한 76에서 78% 나오는 객실 점유율이 4월 달에 12%, 2%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호텔 산업에서 이제 해고당하신 분들이 실직 당시보다 훨씬 더 산업 경영 상태가 안 좋았던 거고요. 오른쪽 보시면 두 번째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에 시행됐던 리테일러 서베이를 보시면 리오프닝 하고 나서도 점포당 직원 수 대충 22% 정도 감소하겠다고 나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실직 당시보다 경영 여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임시해고자라는 거의 정의가 본인 스스로가 6개월 내에 복직 가능하다라고 신고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임시해고자분들이 다 복직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5월 데이터에서는 임시해고자 중에 일부가 영구해고자로 이동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고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소비랑 연결돼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5월달 월보 말씀드리면서 어떤 걸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의 실업자들이요, 받는 실업급여가 지금 더블 채널입니다. 원래부터 있던 실업급여 플러스로 현재 연방정부가 주당 $600 정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해고가 진행됐던 레저 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실직했을 때 지금 주당 한 $380 정도 더 받고 있어요. 실직하는 게 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4월달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16%입니다. 3월달에 마이너스 8, 4월달에 마이너스 16% 전월 대비거든요. 돈을 더 받는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더 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저축을 좀 늘리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방정부가 돈을 주는 7월 이후에는 소비가 더 한 번 다운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무부가 엄청나게 채권을 쏟아내고 있어도 미국 금리가 안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처럼 글로벌 경기 지표 안 좋은데 우리나라 수출도 5월 달에 두 자릿수 감소 보고 있어서 저희는 다음 주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졌다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 금통위에서 그럼 25bp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향후에 그 다음 스케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25bp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스케줄은 금리보다는 그 다음부터는 국채 매입 위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도 썼지만 예전에 금융위기 때 한국은행 샀던 거 그대로 감안해서 넣어보면 올해 한 16조 원 정도 순매수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국채 16조 원 플러스 기금채도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기준금리보다는 국채, 기금채 매입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좀 바뀔 거다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NH 소버린 위클리 발표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글로벌 채권은 강보 악세를 보였는데요. 선진국 경제 활동 재개에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연준 의장이 이제 기업 부도도 많아질 거고 경제 충격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미중 갈등이 다시 부각되면서 전반적으로 강보합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계속 그래도 호재와 악재가 힘겨루기로 채권 시장은 강보합 갔다 약보합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 그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경제 회복도 있지만 미중의 문제는 이게 11월 재선을 앞둔 선거용 전략일 뿐이냐, 아니면 진짜 이제는 이제 찢어지는 이런 계속해서 심화되는 것으로 갈 거냐는 얘기에서 선거용보다는 계속 심화되는 상황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들이 점점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채권시장에 깔려 있고, 그 가운데 신흥국들이 지금 되는데 안 되는데 아주 극명하게 갈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보기에는 멕시코, 러시아는 유가 상승, 또 이제 미국 경제 회복 등등으로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투자의 기회도 좀 보여지고 있는데, 브라질, 터키, 남아공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대한 어떤 주의가 상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산업기업 분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많으니까 핵심 위주로 발표 부탁드립니다. 먼저 반도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뉴스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TSMC가 그 미국에 120억 달러 투자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1년에 착공해서 2024년까지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원래 TSMC가 미국에 팹이 없습니다. 하나 있는데 그 8인치 팹이고 최신 팹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TSMC를 딱 지목해서 미국에 공장 지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보호무역주의 더 이제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TSMC가 미국의 이제 정치적 리스크 좀 회피하기 위해서 뭐 투자를 결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매출에서 미국 회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고 중국 회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국보다 미국이 더 중요한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좀 관심이 이제 삼성전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뭐 뉴스들 같은 걸 보면 뭐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뭐 중국 눈치도 봐야 돼서 뭐 어떻게 할지 뭐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희는 미국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상당히 크게 늘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정치적인 고려를 뭐 해야겠지만 삼성전자 목표가 2030년까지 시스템 LSI 1등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고객들이 뭐 대부분입니다. 뭐 퀄컴, 엔비디아, 뭐 AMD 이런 회사들 반드시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투자가 필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가 이번 투자로 그 미국 고객들이랑 더 이제 접점이 좀 많아질 거기 때문에 TSMC 견제를 위해서도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SMC보다는 삼성전자 미국 투자가 약간 좀 수월한 게 이미 뭐 텍사스 오스틴에 2개의 파운드리 팹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하나 8인치고 하나 12인치인데 이거 이제 뭐 늘리면 되기 때문에 투자가 뭐 수월합니다. 현재 오스틴에서 14나노 공정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거 EUV 노광 장비 사용하는 최신 팹으로 업그레이드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림 2번 보시면 저희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해 놓은 지도가 있는데 옆에 보시면 뭐 주차장도 있고 뒤에 이제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 부지에다가 2개 이상의 신규 팹 지을 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식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랑 TSMC가 미국 투자 확대하면 우선적으로 미국 장비 업체들한테 수혜입니다.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램리서치, ASML 이런 글로벌 장비 업체들한테 수주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소재 업체 중에서는 ENF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이 오스틴 옆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삼성전자랑 같이 해보겠다 이렇게 작년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재 업체들한테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2기 늘리게 되면은 네. 그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 하는데 한 보통 7조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2개를 한꺼번에 늘리진 않고요. 하나 늘린 다음에 뭐 한 3년 있다가 또 하나 늘리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날 그 보복 지금 미국에 들어갔는데 화웨이한테 그 기존에 있던 그 퍼러시랑 이번이랑 좀 많이 틀린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삭스가 금요일날 조금 빠졌는데 엔비디아만 혼자 5% 올랐어요. 볼륨 실려가지고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조금 더 예전보다 많이 좀 강해진 거고요. 미국산 장비가 들어간 모든 칩을 화웨이한테 공급을 하지 말게 이렇게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그런 조치인 것 같고요. 화웨이가 저희가 저번에 자료를 한번 썼었는데 이미 그 미국산 그 칩에서 많이 자국산 칩으로 대체를 많이 해놨습니다. 뭐 OS도 그렇고 반도체 칩도 그렇고 뭐 그래서 큰 뭐 핸드폰을 뭐 못 만들 정도의 타격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뭐 메모리 쪽은 그 규제에서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한테는 크게 이제 뭐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제 작년에 그 규제에서 보셨듯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하면 반사적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가 좀 늘어나는 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뭐 칩 회사들한테는 크게 뭐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고 메모리는 규제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 아니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에는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뭐 주가가 좋은데 뭐 이 비대면 수요로 인해서 뭐 집에서 이제 뭐 게임이나 이런 거 이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실적이라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순는 음식료 하겠습니다. 네, 1분기 퓨리브와 향후 전망 묶어서 작성했고요. 거의 모든 종목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서 조정 안 한 것은 목요일날 발표해서 미리 상향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3월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매크로 불확실성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전반적으로 목표가를 조정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적용했던 할인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멀티플 조정은 전혀 없었고요. 오로지 이익 증가분만 반영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HMR 성장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해외 성장이 가시화되는 부분, 또 온라인으로 채널 다각화 등 밸류에이션에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오히려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하락 요인이었던 이제 판촉 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요인도 확연히 지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실적 발표한 종목들만 좀 간단하게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뚜기 보시면요. 오뚜기는 이제 B2B 쪽에 타격이 있어서 B2B 쪽의 매출이 좋더라도 좀 상세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B2C가 워낙 좋아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증가했고요. 하지만 이제 다른 업종 대비해서 상대적 매력도는 여전히 좀 떨어진다 보고 있고, 해외 매출 비중도 5%밖에 되지 않아서 향후 성장 동력도 좀 약하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익 증가분 반영해서 목표 주가는 상향하겠습니다. 농심은요, 600억이 넘게 나왔는데요. 제가 520억으로 업계에서 제일 높게 영업이익을 추정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조차도 20% 상회하는 호실적 달성했습니다. 2분기도 지금 사실 코로나가 2분기부터 해외 쪽에서는 조금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해외 쪽에서는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국내 또한 이제 1분기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 수요 증가하는 모습들이 계속 반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주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쭉 올라와서 고민 많이 했었는데 이익 증가분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제 좀 비정상적인 수요를 감안해서 기존의 밸류에이션을 조금 할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충분히 올라오는 모습 보여서요. 42만 5천 원으로 상향합니다. 대상 커버리지는 아닌데요. 워낙 좋아서 좀 작성을 했고요. 대상 같은 경우는 일단 라이신 가격 하락하고 업황이 조금 안 좋게 돌아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워낙 이제 판촉 완화 모습들이 강하게 반영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워낙 제당도 작년 연말부터 판촉 경쟁 안 하겠다. 여기에 플러스로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정상화되는 모습들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칠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칠성은 예상했던 그 수준 나왔고요. 음료 쪽은 한 2% 정도 코로나 영향이 3월부터 가시화되면서 매출도 빠졌고요. 그리고 주류 쪽에서 소주하고 맥주가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본 불매운동 영향 일부 있었고요. 여기에 코로나 영향까지 좀 더해졌습니다. 여기다가 2017년에 출시했던 피츠를요 거의 단종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 쪽에 매출 하락이 좀 더 크게 나타났고 반면에 이제 수익성 개선 워낙 좀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 이익은 흑자 기조를 유지는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반기 때 같은 경우는 작년도 기적 워낙 났고 이게 이제 신제품 출시한다든지 맥주 OEM 가동한다든지 이런 이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가시화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반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메일유업은요 예상했던 수준 나왔고요. 지금 업계석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급식 시장에서 우유 계약이 계속 늦어지면서 우유 쪽 타격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울유가 급식 시장에선 50% 점유율, 남양유업 30%, 메일유업은 5%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격은 거의 없었고요. 온라인화 워낙 잘 해놔서 온라인 쪽에서 오히려 매출 증가세가 백색 시위에서만 10% 이상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이런 부분들 반영돼서 영업이익 잘 방어했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남양유업 부분, 이제 경쟁사가 워낙 조금 노이즈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반사수에 또 이거는 사실은 지금 말하기가 조금
이른감이 있는데, 최근에 또 이제 뉴스 나오는 게 중국 시장에서 그렇게 분유 좀 안 좋은 노이즈들이 많아요. 자국 분유들. 그런 이슈 때문에 최근 주가 올랐고요. 확실히 뭐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된다면 사실 뭐 우리 국내 분유도 업체들에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워낙 쌉니다. 8배밖에 올해 기준으로 PER 안 돼서 워낙 저평가된 업체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풀무원은 이제 이것도 커버리지 종목은 아닌데요. 좀 기대감이 워낙 높습니다. 원래 이제 저가 풀무원을 봤던 거는 뭐 하반기 정도?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 이제 해외 자회사 쪽에 대한 이제 적자들이 해소되면서 뭐 올해 하반기부터 좀 보면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국내외 식품 수요가 워낙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좀 그러한 기조들이 좀 앞당겨져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미국 쪽의 적자가 작년에 40억 넘게 나왔는데 올해 한 15억 정도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중국은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식품 쪽에 대한 이 모멘텀이 굉장히 지금 빨리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필요한 업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순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발표하겠습니다.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상회하며 투자 의견 바이오 업종 탑픽을 유지합니다. 일단 트룩시마 호주마 미국 물량 반영 효과로 어닝 서프라이즈 지속되고 있고요. 3월 기준 트룩시마 미국 점유율이 8%에 예상보다 빨리 한 5개월 만에 도달했기 때문에 트룩시마 점유율 가정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램시마 SC 유럽 직판 매출액도 이번 분기에 71억 최초로 발생했고요. 그래서 당분간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지속된다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이 변동대가 개정이 거의 한 2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요인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변동대가라 함은 미리 가격을 예측해서 그 유통 파트너사에 넘기는 매출을 잡는 건데요. 요번에 트룩시마 호주마 미국 가격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낮게 책정했던 것이 오히려 이제 캐시로 환급되는 효과를 낳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영업 외딴에는 아이온 인베스먼트 지분 매각에 따른 일회성 수익 161억 인식됐고요. 원화 약세에 따른 외환 환산 이익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EPS 추정치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순서는 키움증권, DB손해보험, 한국금융지주. 예, 증권하고 손보실적 나왔는데요. 이제 먼저 한국금융지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분기는 대규모 적자입니다. 1134억 원 이제 순손실을 나타냈고요. 재추정치나 컨센을 크게 하회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트레이딩 부문입니다. 증권 트레이딩에서 2,850억 손실이 났고요. 이 대부분이 이제 ELS 해지 운용에서 이제 나온 걸로 추정이 됩니다. 해지 운용 잔고가 이제 원래 작년 말에 한 4.1조 정도였는데요. 이제 올해 연초 이제 시장이 좋으니까 4.6조까지 회사에서 늘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패착이었다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손실 규모 컸던 게 뭐 이제 파라미터 사용을 이제 타사보다 좀 더 이제 다른 파라미터를 사용했는데 그게 이번에 좀 손실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4월부터는 파라미터 가정 변경을 바꿔서 이렇게 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지주 밑에 있는 이제 뭐 펀드나 이제 해외 법인 그리고 파트너스 이쪽에서도 계속 이제 실적은 부진했고요. 대신 증권 안에 나머지 부문은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브로커리지 이제 뭐 53% 증가했고요. 또 IB도 좋았고요. 1분기 이제 적자를 반영해서 연간 이익 추적치를 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73,000원에서 65,000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거를 좀 버리기엔 좀 아깝다.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투자 매력은 여전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1분기 손실의 가장 큰 이유였던 ELS 운용 손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상 일회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4월 이후에 글로벌 장이 이제 회복되는 기조에 나왔기 때문에 1분기 손실 이유 중에 하나였던 펀드 평가 손실이나 VC 실적도 이제 상당 부분은 개선됐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적자를 반영해도요. 올해 PER 계산하면 한 6.9배라서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익 정상화 가정했을 때 펀은 한 3.8배라서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키움증권입니다. 키움도 1분기 실적은 별로입니다. 지배수 순이 94억 나왔습니다. 거의 이익이 없었고요. 이제 제 추정치나 컨센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 거의 유일한 이유가 이제 PI 부문 적자입니다. PI 부문이 1,200억 정도 이제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체 실적을 이제 크게 망가뜨렸는데요. 근데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PI 쪽에서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근데 주식이 이제 3월달 장이 안 좋아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PI 부분이 이제 크게 나빠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브로커리지는 매우 좋았고 또 IB도 이제 양호했습니다. 키움증권은 1분기 부진했지만 이제 앞으로 전망을 이렇게 어렵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4월달 장이 좋아서 이제 1분기 한 1,200 적자 났던 거에 한 500억 정도는 2분기 다시 플러스로 잡힐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브로커리지 이제 지금 일평균 거래대금이 한 3월에 한 18.5조에서 이제 4월에 20.8조, 5월 지금 현재도 한 17조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상당히 양호할 것 같고요. 그걸 반영했을 때 2분기는 한 1,400까지 이제 순이익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연간 추정치도 딱히 이제 낮출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적어도 뭐 지금 시점에서는 증권주 중에서는 가장 편안하게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B손보입니다. 당기순이익 1,376억 나왔고요. 제 추정치나 컨센보다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던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일부 매각이익이 있었다라는 점,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사업비 관리가 돋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사업비율이 20%로 전년 동기보다 1.1%포인트 개선됐고요. 원래 DB손보가 이제 사업비 관리 잘하는 회사입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업황이 안 좋을 때 그런 장점이 딱히 부각이 안 됐었는데요. 이번 1분기부터 다시 이런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이후는 뭐 다른 손보사와 마찬가지로 이제 업황 좋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키움 같은 경우에 PI 쪽 2분기 올라올 거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코로나 구간 동안에 시장 급락할 때 로스컷 대응한 쪽은 못 올라오잖아요. 얘는 로스컷 대응을 안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 회사 쪽 설명에서는 딱히 그런 쪽에 대해서 조정은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산하면 1분기 손실 한 절반 정도는 회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투증권 ELS 손실이 많이 났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파라미터 사용 변경이라고 하는 게 어떤 쪽으로 변경했다는 거죠? 제가 일단 이게 좀 테크니컬한 문제인데요.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제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ELS도 어떻게 보면 옵션형 상품이잖아요. 이거 이제 블랙쇼즈 방정식에서 이제 변수 한 5가지 들어갑니다. 옵션 가격, 기초자산 가격, 이자율, 자녀 만기, 그리고 변동성. 근데 여기서 이제 이제 기초자산 가격이나 이제 이자율, 자녀 만기는 딱 어떻게 보면 숫자로 떨어지는 건데, 변동성은 말 그대로 가정입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숫자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가정을 할 때, 여기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EWMA라는 이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직전치 변동세의 람다를 곱하고 거기다 최근 수익률의 1마이너스 람다를 곱해서 그 둘을 더해 계산 산출한 방식이고요. 람다 값이 어떻게 적용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EWMA가 가장 최근치 값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3월 달에 이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컸잖아요. 거기에 따른 이제 민감도가 이제 타사 대비해서 크게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ELS의 이제 가치 평가가 타사보다 좀 더 민감하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손실이 타사 대비 좀 더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휠라홀딩스 영업무역 한세시로 발표하겠습니다. 휠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코로나19와 큐시네트 구조조정 비용 등으로 시장 기대치 하회하는 실적 발표했습니다. EPS 하향하면서 목표 주가 기준 49,000원에서 41,000원으로 조정합니다. 2분기 실적 부진과 가장 힘든 구간 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2021년 EPS 기준 퍼는 7.6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과 글로벌 브랜드력 감안하여 투자 의견은 바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업무역은 1분기까지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지만 2분기부터 방글라데시 공장 셧다운에 따른 실적 불확실성 존재합니다. EPS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 기존 46,000원에서 40,000원으로 하향했습니다. 다만 스카세의 경우에 코로나19로 유럽 소비자들의 자전거 수요가 좋아지면서 매장 셧다운으로 아직 판매 채널이 막혀 있지만 영업을 재개하면 수요가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 감안해도 퍼 8배 미만으로 밸류에이션 매력 크다고 판단하여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세 실업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까지 코로나 영향이 크지 않아 컨센서스 영업이익 73% 상회하는 실적 발표했습니다. 2분기 방글라데시 등 인근 국가의 공장 셧다운과 중소형 OEM사들의 파산에 따른 수혜가 있습니다. 한세 MK는 최근 LPGA, NBA 등 골프웨어 중심으로 매출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수요 감소를 우려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상황이 양호한 편입니다. 탈중국화 구조조정 등 산업 재편 가속화될 가능성 있어 매수 의견 유지합니다. 네, 다음은 한솔케미칼 발표하겠습니다. 네, 한솔케미칼 분기 최대 실적 기록을 했습니다. 과산화수소나 프리커서, 반도체용 소재의 출하량이 증가를 했고요. 디스플레이 소재로는 이제 QD 재료 소재 출하도 증가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절대 수요도 좀 늘었지만 재고 확충 수요가 가세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하게 된 측면이 좀 있고요. 재고 확충 수요를 제거하더라도 반도체용 제품 수요는 절대 수요는 뭐 증가를 한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조금 이제 일시적으로 감소할 걸로 보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소재, QD 소재 출하가 좀 감소가 되면서 전체 실적을 좀 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소재는 현재까지 판매가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좀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에 이어서 2차 전지 소재도 이제 출시가 됐고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음극재 바인더고요.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의 출하가 시작이 됐고 올해 매출액 130억 원 예상을 합니다. 중국 신규 고객사를 지금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산업 성장 속도에 따라서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추가적인 성장성이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그 전자재료 소재 중에 업체 중에서 이렇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세 산업을 다 골고루 갖고 있는 기업은 뭐 거의 유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 3년 후에 성장성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기업으로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국전력 발표하겠습니다. 예, 1분기 말씀드렸던 숫자들 못 나왔던 가장 큰 변수는 석탄 가격이었습니다. 석탄 가격이 예상보다 덜 빠지면서 관련된 비용 증가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던 숫자보다 4천억 정도 비용이 더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런 효과들 석탄 가격 하락이나 LNG 가격 하락은 2분기, 3분기 각각 반영되면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비용 절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2.6조 정도 영업이익 흑자 보고 있습니다. 1분기 때 이제 석탄 가격이 생각보다 덜 나왔던 이유는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는 석탄 사용량이 전년 대비 400만 톤 감소했고 그 다음에 국제 가격 하락이나 환율 상승 등 때문이라고 언급은 했지만 감소폭이 기대에 못 미친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2분기 때 현재까지 S&P 결정을 보면은 석탄 발전 단가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50원대 중반으로 1분기보다 한 5원 이상 10% 정도 떨어진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로 2019년 3분기 때 당시 유연탄 결정 비중이 20% 정도였고 석탄 발전 단가는 60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3분기는 1분기랑 비슷한 석탄 가격 기록했었던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2분기부터는 좀 본격적인 효과들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나 그린 뉴딜 같은 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위한 투자들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한전의 대규모 투자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같이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등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재무 구조로는 안정적인 투자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기요금 인상에 관련된 논의가 아닌 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된 논의는 하반기 정도에는 좀 발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화랑 LS 발표하겠습니다. 예, 한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컨센서스 충족을 했고요. 그 내용을 뜯어보면은 뭐 자체 무역 쪽하고 호텔 앤 리조트가 당연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좋지 않았고 여기 한화건설이 IT 서비스 구축 같은 일회성 비용이 좀 늘어나면서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이미 실적 발표한 솔루션하고 생명이 숫자가 잘 나와서 상쇄가 됐습니다. 2분기 이후에도 뭐 호텔 앤 리조트하고 무역 쪽은 계속 안 좋을 거고요. 다만 건설 쪽의 일회성 판관비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효과하고 이연 매출 추가 발생하는 방산 쪽 실적이 더해지면서 실적 모멘텀 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할인율 52%여서 업사이드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 LS도 시장 컨센서스 충족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LS 전선만 계속 좋습니다. 근데 그 돈 가격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그 기간 이익이 오히려 리코 동제련에서 발생을 하면서 숫자는 상당히 잘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이 2분기 이후에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LS-IND하고 엠트론이 그 유럽하고 미국 쪽 사업장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숫자가 좀 빠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동 가격이 6,000불 하던 게 4,000불대 찍고 지금 5,000불 초반인데 요게 원대 복귀하기 전에는 주가가 원래 자리로 찾아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발표하겠습니다. 예, 일진 머티리얼스 1분기 실적은 삼성 SDI의 1분기 전기차용 전지 프린 효과 때문에 양호했습니다. 시장 컨센 높았다 보니 우려가 있었지만 제 추정치에는 이제 부합을 했고 낮아진 기대치에는 충족했다라는 이제 평가입니다. 우선 전지박 동박 공급 출하량은 QoQ, IOI 전부 증가를 했는데 전지박이 전체 물량 증가를 대부분 견인했다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구리 가격 관련돼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구리 가격 하락은 2분기 판가에 이제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1분기 판가 하락은 이제 없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2분기는 실적 모멘텀은 이제 없을 거다라는 기존 전망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국내 배터리 밸류체인들 실적 전부 다 오픈된 거 보면 1분기 실적은 양호하고 실적 모멘텀 발생은 2분기보다는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 이제 발생될 것으로 저희 보고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스도 이제 국내 2차 전지 업체 노출도가 60에서 7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외는 아닐 거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개선 클 것으로 저희 보고 있고요.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플러스 40% 이제 증가할 것으로 저희 추정하고 있는데 하반기 이익 기여도는 70%에 육박할 것으로 저희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